예,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권혁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을 보니까 제가 이 슬라이드에도 있는데 근로시간보다는 휴식시간이 훨씬 중요해서 제가 휴식시간을 어떻게든 보장해 드리고 싶었는데 최대한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노동법 체계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노동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노동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당사자는 누구냐? 그거는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과 종속적으로 노동을 사용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렇게 종속적으로 노동을 사용하고 그런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던 이유는 매우 심플하죠. 대공장의 기계를 활용해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대신 이들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이 비대등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를 낳았죠. 산업재해도 낳았고 과로도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자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런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 선언이 이제 우리 현행 노동법 체계인 셈이고, 그런 한도에서 노동법은 종전에 있지 않던 계약, 근로계약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공정한 거래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규율 체계입니다. 사실 이 노동법 체계가 구축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좋은 노동을 위한 겁니다.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노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사실 초기 노동법의 좋은 노동이라는 것은 아동과 모성이 8시간 이상 근무 못하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노동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노동이라는 게 뭔가, 우리 노동법 체계에 다양하게 적혀져 있죠. 우리에게 여전히 남은 건 의문은 뭐냐면, 그럼 미래의 노동에서 좋은 노동은 뭐냐 하는 겁니다. 사실 미래의 좋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조금은 창의적이고 조금은 더 자율적인, 누구라도 자율적인 노동을 하고 싶고 또 누구라도 의미 있는 창의적 노동에 참여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노동법 체계에서 놓여져 있는 근로시간이나 임금, 또 그에 상응하는 휴식과 고용 안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노동법 체계가 그런 창의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용한 수단인가, 우리가 고민할 대목이 있다. 다만 여전히 대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이 노동법 체계가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노동법 체계의 어떤 규율,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기존의 노동법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영적 역량을 가진 사람, 사용자라는 사람을 설정하고 또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근로자 사이에서 그들 간의 계약 관계가 어떻게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라. 이게 현행 개별적 노사관계법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적정한 근로조건인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획득해내라. 그 획득의 수단으로 우리 헌법에 단결권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권을 부여를 해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노동 어떤 산업 전환의 이 시점에서 보니까 두 가지 점에서 기존의 어떤 이런 규율 방법론, 노동법의 규율 방법론에 의문이 있더라. 첫 번째는 노동을 제공하는 측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노동을 제공하는 분들도 반쯤 자영화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냐 하면 어쨌든 자율적 노동에 대한 지향성이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용이라고 하는 조직화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듯이 근로시간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자주 섞이게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자영업자 같아요. 영세 자영업자. 근데 이분들에게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노동을 하다 다쳐서 과로해서 사회적 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회적 손실은 온전히 국가의 부담입니다. 그분들과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과로를 달리 볼 이유가 있느냐?
두 번째는 이 근로자 사이에서의 경쟁입니다. 종전의 근로자의 개념은 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로 조건으로 동일한 시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연대가 가능하고 손쉬웠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의 노동 형태는 매우 독특하게 상호 경쟁 구조입니다. 그럼 이들 사이에서 무한 저가 경쟁을 방치하고 둘 것인가? 또 지역마다 달리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과거와 같이 단결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의 측면입니다. 노동력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직화를 꺼려서 고용이라는 걸 하는 대신 남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하고 부탁하기 시작하고 협조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분업화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산업구조에서 원화층으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 고민은 어떤 거냐면 사용자가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우리 노동법상의 제 역할을 할 정도의 역량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영세 자영업자로서의 사용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여기서 왜 노동법적인 문제가 생기느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높은데 그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대응해 줘야 될 사용자의 역량이 가장 낮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들 을과 을의 관계, 병과 병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에 노동법은 어떤 해법을 주고 있느냐?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많은 고민들, 예를 들면 누가 사용자냐? 또 저 사람은 진짜 근로자가 맞느냐? 이런 오분류 논쟁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 논쟁이라는 게 저는 노동법 학자로서 굉장히 과도기적인 것 같아요. 과거의 노동법 체계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런 논쟁을 계속하는 것 같다. 과거의 노동법 체계에 포섭하기 위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종속 노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은 자유를 지향해야 됩니다. 자유를 지향해야 됩니다. 이걸 오히려 국가가 촉진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기존의 노동법 체계에 포섭시키기 위해서 종속 노동의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가? 저는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 대표적인 게 근로시간에 관한 논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은 근로시간의 양적 시점적 주도권을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그들이 시점과 양에 있어서의 자율적 선택을 하도록 어떻게든 국가가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단기적인 과제라면 앞으로 미래노동법에서는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을 수도 있겠다. 대표적으로 재택근로를 근로자들이 원하는데 그럼 근로시간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논쟁 때문에 재택근로를 하면 안 되겠네. 이게 옳은 결론이냐? 오히려 신뢰를 기초로 해서 재택근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니냐? 두 번째는 임금체계입니다. 지금 임금체계에 관한 구조는 대공장애처럼 근로시간의 양이 많으면 임금이 많은 구조,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에서 얘기하듯이 근로시간은 임금 산정의 기초입니다. 문제는 많은 창의적 노동에서 정말 그 시간의 양이 중요한 거냐, 근로의 질이 중요한 거냐. 많은 청년들이 생산성과 성과에 비례하지 않은 임금체계에 공감할 수 있겠는가?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있을 수 있다. 특히나 노동이 자율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의적인 노동은 자유를 기반으로 했을 때 성과가 많아집니다. 이 자율적 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시간의 양에 비례한 임금 체계에 공감하는 그걸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미래 노동에서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우리 노동법 체계는 임금이라고 하는 보수 체계 개념을 사용해서 근로시간의 양에 비례하도록 체계화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언제까지 매몰될 것인가? 최근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가 굉장히 큰 지지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경영계는 굉장히 큰 반대를 하고요. 저는 둘 다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용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했으면 그걸 주장하면 진짜 노동자 같은 사용자하고 사용자 같은 노동자 사이의 개념의 모순에 빠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자, 영세 사업자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보호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이쯤 되면 국가가 나서는 게 옳은 것인가? 저는 국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기존에 우리가 사용자라는 사람의 역량, 개념에 무한한 경영적 역량을 염두에 둔 그런 패착이다. 사용자도 매우 다양할 수 있고 근로자도 매우 다양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한 다원성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같은 맥락에서 원하청 관계의 사용자 개념의 확대도 저는 같은 논쟁이라고 봅니다. 사실 하청 근로자가 어려운 차별적인 어떤 근로조건 하에 놓여 있는 것 틀림없고 그분들이 가장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높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청 사업주가 사용자로서의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여력이 안 돼서 교섭에 충실하게 응하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청 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현재 우리 노동법 체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섭이라는 체계를 차용해 오는 방법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섭이라고 하는 사용자 개념을 무작정 늘리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하청이 사용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청이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 사실은 하청 노사 관계에 있어서 이 교섭이라고 하는 제도 체계가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곧 사용자 개념이 확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방법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노동법 체계에서 이 사람을 근로자냐 사업주냐로 논쟁을 계속 벌이는 건 굉장히 저는 의문이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자율적 노동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근로자든 아니든 그게 뭐 중요하냐. 재해가 나면 이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은 국가의 사명이고 소명이어야 된다. 사용자가 누군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래 노동은 기존의 사용자와 근로자라고 하는 뚜렷한 개념, 내 당사자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노동법 체계라고 하면 미래 노동법은 이 개념, 양자의 당사자 개념이 굉장히 희석되고 모호화된 상황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을 아예 적용하지 말 것인가 그럴 것이냐 하는 논쟁보다는 새로운 어떤 노동법 체계를 설계해야 될 당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를 두고 이 사람이 근로자냐 아니냐, 진짜 근로자냐 아니냐를 논쟁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단시간적이고 굉장히 과도기적인 논쟁이라고 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노인 빈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 이건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습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성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고령자에게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퇴하고 나면 고독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사회적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로서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노동법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정년까지 노동법을 설계하고 그 이후에는 입법적인 흠결로 두는 것은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이 구조에서의 어떤 합리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공정한 거래로서의 근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금 뭔가 노동법을 수정할 문제가 아니라 새로 형성할 문제다. 비정규직의 문제도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 비정규직의 어떤 오남용을 막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거는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염두에 보면 충분히 해법이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노동법 체계에서는 아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분법적 구별이라는 게 아마 무의미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화를 굉장히 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을 꺼리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소위 고용의 불안을 가지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나은 근로 조건을 통해서 고용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해소해주는, 보완해주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소위 이제 동일 노동, 동일 가치 노동, 동일 가치 노동의 동일 임금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좀 더 업데이트 시킬 필요가 있겠다. 부담에 비례하는 임금 근로 조건이어야 되는 거죠. 저는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 노동법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의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좋은 노동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노동을 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동이어야 됩니다. 이런 노동이기 위해서는 종속노동이라는 큰 틀에서는 벗어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이런 종속노동과 자율노동으로 지향해 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거는 국가가 또는 우리 사회가 정말 긴밀하게 협조해서 잘 포착하고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보호 필요성이 있는 곳에 노동법이 접근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위해서는 노사정 간의 굉장히 중요한 공감과 합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거다. 이건 아마도 노동법 체계가 산업혁명 이후로 노동법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노동법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걸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존의 노동법 체계에서 다시 업데이트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노사관계 규제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개념하고 근로자의 개념 그 자체가 다원해졌기 때문에 그 다원성을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점에서 이 노동법의 어떤 경직성에 대한 진지한 재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노동법적인 보호의 방법도 매우 다양해야 된다. 이거는 노동의 수요자, 노동법의 어떤 규범적 보호의 수요자 입장을 면밀하게 들어봐야 될 거다. 세 번째는 노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촉진해 줄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것은 근로의 방식, 특히 근로의 장소, 근로의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의 어떤 개별화라고 하는 것도 불가피한 구조다. 예전처럼 어떤 조직, 사회적 사업이라는 조직 내에 들어가는 경우도 못지않게 많겠지만 개별 노동을 하는 경우도 못지않게 많아질 거다. 이때 그들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소통을 통해서 스스로 어떻게 건전한 자율적 규제를 스스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노조가 해왔던 역할을 느슨하게 그런 어떤 경쟁적인 근로자 계층, 노동 계층들이 어떻게 소통하면서 그런 자율적 제어를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어떤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부담에 비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용 형태에 의존해서 반사적으로 기득권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덜어내고 정말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또 근로자냐 아니냐의 개념 구분, 그게 근로계약이냐 아니냐의 개념 구분이라는 건 사실 불필요할 거다. 이거는 과거 산업혁명 이게 초기의 노동법에 적용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지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법 체계의 어떤 진화라고 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하면 노동법을 통해서 과보호되거나 아니면 노동법을 통해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인데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 필요성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 이런 어떤 법 규범과 현실의 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뭐랄까요, 어떤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고민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